하겠습니다. 이 서간 초음파, 특히 충수 초음파는 서간 초음파의 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서간 초음파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서간 초음파는 다른 솔리드 장기와 합쳐서 좀 초음파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간을 하실 때 두려워하시는데 충수 초음파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나머지 파트의 서간 초음파는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서간 초음파는 굉장히 활용도가 인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 우승민 선생한테 충수 초음파에 대해서 좋은 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맡은 우승민입니다. 아까 신희철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초음파를 스캔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울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영상들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충수 초음파를 볼 때는 더욱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가로막던 바울이 바로 있는 게가 충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마음의 준비와 나는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컨텐츠는 이렇게 충수와 충수를 둘러싼 아나토미, 그리고 정상 충수에서 보이는 노멀 이미지, 그리고 정상과 비교해서 충수형은 어떤 소노 이미지의 특징을 갖는가, 그리고 폴스 포지티브로 인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감별해야 되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충수형으로 수술할 확률은 대략 인구의 7% 정도로 높은 인시던스를 가진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래에서 우하복부 통증을 가진 환자가 오면 수술이 필요한 충수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감별해줘야 합니다. 진단으로는 복부 CT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노가 사용되게 되는데, 물론 복부 CT가 정상 남자, 정상 성인 여성에게는 초이스 되는 검사지만 CT가 외래에서 시행하기도 어렵고 또 우원급에서 갖추어 있기는 어려운 장비입니다. 물론 검사자의 숙련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노는 충수염 진단에 있어서 높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가지는 장비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논문에서는 센시티비티가 한 76%, 스페시피티가 한 91%라고 나와 있고, 최근에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어컬시가 75%에서 93%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수 초음파를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아나토미를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충수 초음파에 대한 스캔 방법, 그리고 노멀 충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랜드마커들, 그리고 컴프레션이나 자세 변환 등의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되고, 충수염의 클루가 되는 여러 소견들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로어 쿼드리페트 페인이 여러 질환들을 감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나토미로 시쿰의 특징입니다. 이 시쿰은 어센딩 콜론의 블라인드 엔드이며 터미널리움과 IC 밸브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소아스 머슬의 레터럴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쿰은 픽세이션 되어 있지 않은 장기라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쿰을 찾기에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주의 구조나 클루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초음파상으로 보이면 범피가스 패턴으로 관찰되고 바울 콘텐츠로 인해서 윈도우가 좋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수의 아나토미인데요. 터미널 리움에 IC 밸브가 들어가는데 2cm 하방에 시쿰의 포스트리어 메디얼 사이드로 기시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사람에게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봄에 검사했는데 여름에 검사했는데 다른 위치에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3시에서 6시 사이에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 가지 클루가 있는데요. 일리얼 시컬 밸브를 찾으면 하방에 있다는 것, 그리고 베이스가 시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리움과 다르게 페리스탈릭 무브먼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엔드루프로 이렇게 트레이징했을 때 엔드루프로 발견된다는 점들이 우리가 찾는 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충수 초음파 사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충수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복벽 아래, 복벽이 보이는 복벽 아래 터미널 리움이 있고, 터미널 리움에 이게
아래쪽 벽에서 그리고 소아스 머슬의 상방에서 이렇게 충수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스캔으로는 이런 오보이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오보이드 양상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보이드 양상으로 보일 때는 충수염이 아니다는 걸 70% 정도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말 충수의 초음파상에서는 그 6mm 이하의 AP 다이아미터를 갖고 있고 블라인드 엔드로프로 관찰되고 그리고 가끔 고에코의 인트라루미널 가스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바로 잘 보이면 좋지만 정상 충수는 정말 안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뭐 바울 가스나 펫 등으로 계속 방해를 받는 장애이기 때문에 그걸 치워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통 스캔 방법은 컨벡스 프로브로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찾고 랜덤 마커들을 확인한 후에 이 충수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찾아 리니어 프로브로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 충수라 생각되는 부분에 줌이나 뎁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게인을 좀 조절해서 어둡게 하기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필립스 초음파의 RF 스캔이나 하모니 모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의 세팅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 컴프레션 여러 가지 컴프레션 테크닉들을 익혀서 그 컴프레션 테크닉을 활용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체인지도 도움이 되는데요. 레트로 시컬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충수일 경우에는 이 포지션 체인지, 뭐 데코비투스 체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보이는 환자에게 물을 먹여서 블레더를 윈도우로 이렇게 사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환자나 임신 중인 환자에게는 이 리니어 프로브로 바꾸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컨벡스 프로브로 그냥 탐색하기도 합니다. 저는 랜드마커를 항상 이 초음파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랜드마커를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저 멀리 제2롯데월드가 보이면 그냥 걸어가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주위의 랜드마커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좀 이제 내가 이쯤에 충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소아스 머슬입니다. 이렇게 큰 스테이크처럼 덩어리로 저에코로 보이는 머슬이 소아스 머슬이고 소아스 머슬에 이렇게 레터럴 사이드로 이렇게 버피가스 패턴의 시쿰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미디얼 사이드로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이동해 보면 이렇게 일리악 베슬들, 뭐 베인, 아타리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스 머슬을 찾았을 때 소아스 머슬 상방에 이렇게 터미널 리움이 이렇게 페리스탈리스가 보이는 관광 구조로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어펜디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수의 스캐닝 순서입니다. 먼저 중간상으로 라이트 키드니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약간 내측으로 이동해서 어센딩 콜론에 이렇게 하우스트라거든요. 이렇게 아까 그 신철 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콜론은 바라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하우스트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우스트라를 따라서 프로브를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콜론에 이렇게 월의 두께를 봐야 되는데 월이 이제 3mm 이하인 게 정상 두께이고 월이 포컬하게 두꺼워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콜라이티스나 뭐 콜론 캔서 등을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스캔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바깥으로 아웃퍼칭하게 저에코로 보이는 뭐 다이버트 플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소아스 머슬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시쿰입니다. 시쿰이고 이쪽이 소아스 머슬입니다. 여기까지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브를 로테이션 시키게 됩니다. 로테이션 시키면 이렇게 복벽이 길게 보이고 아래로 소아스 머슬이 관찰됩니다. 이 둥그런 스테이크처럼 보이게 되고요. 소아스 머슬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미디얼 쪽으로 스캐닝하여 라이트 일리악 아타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스 머슬의 어퍼 마진에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페리스탈리스가 보이는 터미널 림을 찾을 수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적당한 그 컴프레션을 주면은 그 아래 이렇게 시작하고 그 관광 구조처럼 보이는 아펜디스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견된 다음에 우리가 리니어 프로브를 바꾸게 됩니다. 보통 리니어 프로브는 하이프리퀴시 프로브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소아스 머슬 상방에 있는
그 어펜딕스의 팁까지 다 확인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충수 관찰의 중요한 기술인 이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프레션을 적당한 압력으로 주면서 프로브와 목벽 사이의 거리를 당겨서 초음파 투과율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이렇게 눌러가면서 텐덤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충수염 진단의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세게 한번 눌러보고 떼보고 그리고 적당한 깊이를 찾을 때까지 다시 세게 누르고 떼보고를 반복하는 간단한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초음파 사진으로 그레이디드 테크닉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이렇게 복벽과 소어스 버스 사이에 이 관광 구조, 터미널륨이나 뭐 어펜딕스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제 눌렀을 경우에 이 복벽과 소어스 버스 사이가 멀어지면서 관광 구조가 보이나 가스로 인해서 이 페이스탈리스가 보이는 터미널륨이나 어펜딕스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컴프레션 한다면 이렇게 아펜딕스가 싹 갖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테크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테크닉으로 포스티리어 매뉴얼 컴프레션 테크닉입니다. 그 이름은 거창한데 별건 아닙니다. 이렇게 등의 뒤쪽을 이렇게 손으로 압박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컴프레션도 해보고 뒤에서도 이제 컴프레션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 원리로 가스를 제거해주고 복벽과 어펜디스 사이의 이 거리를 줄여주는 테크닉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마사지 형식으로 이렇게 복벽을 뒤에서 이렇게 주물러주면 가스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뭐 자세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오블리크 포지션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세미 이리트 포지션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수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수염은 다행히 정상 충수에 비해서 관찰이 참 쉽습니다. 그 외래에서 처음에 환자가 딱 왔을 때 환자를 누워서 환자가 이제 가장 아플 때를 한번 눌러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텐덤 포인트에다 프로브를 대고 그 주위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클루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류코사이토시스가 생겼다. 뭐 근데 뭐 얘는 설사도 없고 뭐 나이도 뭐 적당히 한 20에서 30대다. 뭐 이런 우리가 맹장염을 좀 의심해보고 갈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증상 그리고 뭐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 그리고 맥머니 사인 같은 여러 가지 클루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충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수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노 이미지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충수염의 특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들이 아예 없고 충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70에서 80% 확률로 충수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수염에서 관찰되는 특징으로 첫 번째로 AP 다이미터가 6mm 이상입니다. AP 다이미터를 재는 거를 많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재나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뮤랄 월 티크니스가 2mm 정도 이상으로 커져 있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견으로 이렇게 그 충수염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이렇게 도플러를 댔을 때 이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된 양상으로 관찰되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그 바울 가스들과 상대적으로 소노의 모든 에코제네시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가 상당히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퍼 에코익하게 된 펫이 약간 이제 고에코상으로 이제 인플레임드 펫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 그리고 한 30%의 원인으로 이제 그 충수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펜디콜리스가 관찰되는 어코시스 섀도우를 동반하는 어펜디콜리스가 관찰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염에서 트랜스버스 뷰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도 라운드 쉐입으로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클루인데요. 항상 눌렀을 때도 충수염이 라운드 쉐입으로 계속 관찰된다. 이거는 충수염으로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건 완전히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장가막 림프절이 이렇게 충수 주위에 관찰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견들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그 사진으로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충수의 이게 충수 사진인데 이게 트랜스버스 뷰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 사진에서는 10mm 이상 이렇게 커져 있죠. 이렇게 눌렀을 때 컴프레션이 전혀 되지 않아서 라운드 쉐입으로 보이고 있고요. 충수의 벽도 우리가 그 보통 장반의 벽이 5개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장반의 벽이 5개인데 뭐 요즘에 그 최신 기계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5벽을 다 볼 수 있지만 좀 오래된 기계는 5벽을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스무스 머슬은 확실하게 딱 보이거든요. 저희 코로 이렇게 보이는 스무스 머슬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제일 끝에 스무스 머슬 제일 끝에 우리가 시로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부터 시로사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다이아미터를 재면 됩니다. 원래 재는 것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재는 게 더 맞긴 한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나 재서 이게 충분히 충수염일 때는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게 AP 다이아미터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충수염을 진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봐야 될 것은 다른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가 텐더니스가 있는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똥이 차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 특징인데 이게 역시 충수가 이렇게 딜레이션 돼 있고 주위로 이렇게 하이퍼 임플란트 패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고 주위로 이렇게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 콜렉션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앱세스도 의심해 봐야 되는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어펜디콜리스입니다. 이렇게 충수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충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돌로 막아버려서 그렇죠. 페칼리스죠. 이런 돌이 막아서 돌처럼 생기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돌처럼 생긴 부분이 생기고 아래로 이렇게 어포시틱 섀도우가 쭉 빨리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충수염의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도플러를 댔을 때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된 소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클루입니다. 이것은 충수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뭐 메센테릭 디지즈였을 때 뭐 예를 들어 다이버티쿨라이티스였을 때도 다이버티쿨럼이 아웃퍼칭된 다이버티쿨럼에 이렇게 도플러를 댔을 때도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폴스 네가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칼 아펜디사이티스 그리고 레트로시칼로 기시됐을 경우에 그리고 퍼포레이티드 됐을 경우에 그리고 강그레너스 체인지를 보일 경우에 그리고 시비 어서브 페이전트나 프레그난시 오머니였을 경우에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일 경우에 우리가 충수염임에도 놓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충수염인데 진단을 못하고 집에 갔다라면 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펄스 네가티브 케이스입니다. 이 사진은 이 아펜딕스의 이제 이 베이스 부분은 이렇게 정상의 굵기로 보이고 압박했을 때도 컴프레션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뒤쪽으로 갔을 때 이제 팁 쪽으로 이렇게 딜레이션 되어 있는 소견과 이 주위로 이렇게 임플란트 패치엔지가 보이는 포칼 아펜디사이티스의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그 시컴 뒤에 이렇게 레트로시칼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펜디스가 기시하는 케이스인데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증상이 라이트 플랭크 페인으로 나타나 유레터스 톤으로 생각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컴의 범피카스 패턴을 능가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컨벡스 프롭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고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 레트로시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CT까지도 공고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어펜디스가 퍼포레이션 되면은 주위로 이렇게 플루이드 콜렉션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고 플루이드 콜렉션 안에 이렇게 마치 노말 사이즈처럼 이제 앞에가 관찰되게 되는데요. 이 퍼포레이션 돼버려서 그런 거고 도플러를 댔을 때도 바스큘라리티가 감소되는 소견도 간혹 관찰돼서 충수염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생각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헬로어 커드런트 페인들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충수염과는 당연히 감별돼야 될 소견들이고 이 개실염이나 장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스캔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센딩 콜럼부터 이렇게 스캐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룰아웃 할 수 있는 회장염이라든지 장염 그리고 개실염 등을 중간에 스캔하면서 찾을 수 있어서 이 환자 증상 감별에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별법은 우리가 노말 어펜딕스를 찾아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았는데 스캔을 했는데 아펜딕스가 노말로 관찰된다. 그거는 뭐 당연히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닌 거죠.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개실은 우리 한국인한테는 특히 라이트 콜론에 많고, 라이트 사이드 다이버티클럼의 증상은 거의 충수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맹장으로 오인되기 가장 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장벽에 하이퍼 에코이크하게 아웃버칭된 그 개실이 보이고, 주위로 이제 그 임플란트 팬체인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플러를 댔다면 아마 바스큘라리티가 진단된 습관이 관찰될 수 있겠죠. 같이 있을 수 있는 충수염도 역시 다이버티클라이티스와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감별을 위해서 정상 아펜딕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남아서 다 말씀드려도 되는데 사진을 몇 장 준비 안 했네요. 그 앞배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질환으로 장가망 리프선염입니다. 그 앞배와 호발염도 비슷해서 많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90% 이상 림프절의 증대를 동반하게 되고, 시퀄 어리나 터미널 리움이 이렇게 약간 그 인핸스되어 있는 것, 그리고 주위로 이제 바스큘라리티 증가 등의 양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노말 아펜디스를 찾아서 이 질환이 아닌 그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님을 감별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강의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장이신 이민영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십니다. 공항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지금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장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갑상선 초음파와 FNA의 모든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갑상선 강의를 저도 많이 하고 또 들어보면 부분 선생님께서는 갑상선 노하우를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그럼 대가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이 잘 알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세돌이가 봐도 저 초보자 가르치려 하면 아마 봐도 못 가르치겠죠. 네. 두 번째는 이 갑상선 FNA 노하우 중에 아주 비법인데, 이런 걸 잘 모르시면 아무리 찔러도 세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이민영 원장님이 강의하는데, 작년에 대구에 오셔가지고 대구 대견 초음파 워크숍에서 강의하시가 많은 그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수로서 강의를 청청하겠습니다. 네,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갑상선 초음파는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제 슬라이드도 규정이 되고 새로운 자료가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슬라이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강의할수록 슬라이드가 추가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강의록에 많이 넣어놔야 나중에 참고도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갑상선 초음파와 FNA 동시에 이제 같이 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의 엔테리어의 로우 네이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기는 10에서 20g 정도, 어린아이 주먹 크기 정도 장기, 아주 작습니다. 리버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그날시서부터 시작해서 인플라메이션에 관계된 모든 질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지만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위치를 보면 여기 하이오이드곤 있고요. 사이로이드 카틀로이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이로이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사이로이드에는 이제 슈페리어와 이제 로어에 두 군데 이제 엔테리어 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 사이로이드 베인이 베인이 세 개고요. 아토리가 위아래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너브가 베이거스 너브가 지나가고요. 이 베이거스 너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밑으로 넘어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거런트를 아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페할 때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초음파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잘 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갑상선이 그저 뭐 1cm 미만은 검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이제 단편적으로 그것만 이제 매스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로우 포션에 있는 매스 같은 경우는 1cm 미만인데 반드시 이벨리에이션 하는 쪽으로 이미 다 대가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나 있고, 최근 학회에서도 아마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로이드의 구조 간단하게 보면 트라케아가 있고, 사이로이드 양쪽으로 이스무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스테어머슬이 있고 머슬 패팅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소파거스와 버테브라가 있고, 그 양옆으로 있고 로머스 콜리머슬이 위치하게 됩니다. 스쿠틱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의 경우 사실 의사가 어떤 환자의 디지즈를 진단할 때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든지 피지컬 이겨내기 중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기나 기능 저하층이 다 여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은 메스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소노를 통해서 그 메스 이벨리에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 디지즈서부터 기능 항기, 기능 저하, 그리고 사이로이드 메스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 스캔법은 일단 이스무스부터 일단 트랜스버스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보고요. 라이트와 레프트로 각각 트랜스버스로 보면서 다 보고, 그 롱지튜널하게 프로브로 바꿔서 레터럴부터 메디얼 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보면 일반적인 스캔법으로 이런 영상을 다 남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맨디블이 있고요. 맨디블부터 프로그를 쭉 내리게 되면 소프트 티슈를 지나서 텅이 나오고요. 텅 베이스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텅 베이스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본이 하나 보이는데, 이 본이 이제 하이오리드 본이 되고요. 하이오리드 본이 지나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카트리지가 보이는데, 이게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이 사이로이드 카트리지를 지나게 되면 이제 사이로이드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가 양쪽에 보이고, 그 가운데 이스모스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미드 사이로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내려가게 되면 이스모스가 사라지면서 양쪽 로우 폴이 보이다가 갑상선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프로브 보시면 밑에 끝까지 다 내려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 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액세서리 사이로이드도 있고, 그 밑에 림프노드라든지 다른 메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진은 시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의 크기는 이렇게 뭐 열심히 뭐 15mm, 14mm 나와 있지만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커져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깊이든 폭이든 25mm 이상 넓어져 있으면 하이퍼트로피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스무스가 이제 5mm 이상 커졌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퍼트로피 돼 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그레이스 디지즈 환자였었습니다. 갑상선의 대충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갑상선을 뽑아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 가지 폴리클 셀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폴리클이 이제 기본 단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 보면 그 폴리클을 쭉 둘러싸고 있는 사이로이드 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혈관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C셀이라고 해서 뒤쪽에 여기 중간에 이제 파라폴리큘라 셀이 존재해서 거기서 이제 칼시토닌을 분비하게 되는데, 역할을 간단하게 보면 이 사이로이드 폴리클이 기본 단위에서는 이제 폴리클 기본 단위인데, 여기서 이제 사이로이드 글루빈 셀에서 분비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오다인과 결합해서 콜로이드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액티브 상태에서 분비하게 되는데, 그 옆에 사이로이드 폴리클 주변으로 해서 파라폴리큘라 셀 C셀이 있는데, 거기서 칼시톤이 분비된다. 간략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을 되게 잘 보는 방법이 사실 여기서부터가 저는 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이로이드의 피포를 잘 알아야 갑상선을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열심히 피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가 보면 그 밑에 사이로이드 뒤쪽으로 소파거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로이드 세툼, 파이브러스 세툼인데 다 비나인 디지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트리지가 메스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이버티컬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버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투버클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사이로 글루사 덕트, 턱 밑에 바로 사이로이드가 원래 턱 베이스 출발해서 사이로이드 밑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지나온 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액토피 사이로이드든지 파라 사이로이드 그런 데가 보일 수도 있고요. 브라키아 크래프트 시스트,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받는데요. 레터럴 사이드 그 이어 밑으로 쪽을 크래프트 시스트가 있어서 큰 시스트가 보이니까 이게 뭔가요? 시스트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역시 비나인 디지즈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피한 림프노드, 사이로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림프노드 커지면서 비나인 림프노드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거의 없으신데 이제 얼굴에 피부 미용으로 파라핀 인젝 같은 걸 하면 내려오면서 이제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안 보여서 포리바드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라핀은 보일 수 있고 베셀이라든지 베이거스 너브, 그다음 림프노드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로이드 주변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시스트라든지 서비컬 플라스틱스, 그 수초 글래누로마 이런 게 여러 가지 베스 같은 게 초음파를 보다 보면 갑상선 초음파는 사실 갑상선 자체만 봤을 때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진짜 어려운 게 갑상선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목에 뭐 림프노드도 많고 뭐 브레스트 캔서, 넥 림프노드 메타, 롱 캔서, 림프노드 메타, 림포마 숫자적으로 것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시스트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부분 80% 이상 림프노드 다 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롱캔서 메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림프노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림프노드가 일단은 그 림프노드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시스틱 체인지라든지 칼시피케이션이라든지 변성이 돼 있으면 걔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좀 이따가 림프노드 사진 한 번 더 보일게요. 그거 말고 심파틱하고 관건레형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비나인이니까 트라우마틱 뉴로마 수술하거나 생길 수 있고, 인플라메이션 디지까지. 하시모토 갑상선은 이렇게 저희 코로 메스같이 노즐같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다 FNA 해야 되나요? 하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스트, 인플라메이션, 시스트 스카 체인지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요. 얼룩덜룩하니까 환자한테 이전에 염증이 지나가는 힘들게 보입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역시 림프노드가 이렇게 비대해 있거나 하혈름이 사라져 있으면 얘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디퓨즈 디지즈에 살펴보면 브레스트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만 임상적인 경험이 있으시니까 갑상선이 부어 있고 환자가 뭐 타키카디아라든지 넥스혈이 붓고 식은땀이 나고 체중이 빠지면 랩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초음파를 보시면 인플라메이션이 이렇게 많이 진행된 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이로다이티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로닉 하시모토 사이로 대표적인 거죠. 안티바디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포스트파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크 사이로다이티스입니다. 안티바디가 네거티브이고 바이럴 인펙션 후에 로넥 텐더니스가 있다. 일단 스테로이드 투여 시작하면서 NSAID를 주면 환자가 드라마틱해져지죠. 이 서버크 사이로다이티스 환자는 좀 많아요. 저희 병원에. 대부분 이제 이비인후과나 다른 병원에서 열심히 감기 치료하다가 오신 분 많은데 로넥 딱 물러가서 어퍼 URI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인후기 때문에 위쪽 텐더니스가 주로 많은데 로넥 텐더니스가 오면 일단 이것부터 의심하시고 손을 보시면 아주 나중에 환자한테 명의라고 아주 진짜 많이 됐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이 초음파스들이 이렇게 대충 나오고요. 스카이체인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서브아크 사이로다이티스는 초음파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저해골을 이렇게 보이다가 한 달 지나면 이렇게 크리핑 사인이라고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이동되는 게 이렇게 그 초음파를 실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인플라메이션도 이렇게 보입니다. 서브아크 사이로다이티스는 근데 그냥 단순히 감기약만 처방하면 전체 좋아지지가 않아요. 환자가 되게 아파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듈라 디지즈입니다. 비나인 노듈 디지즈는 일단 시스트가 있고 솔리드 컴포넌트로 포함된 시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멀티플 시스트가 있고 코메테리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바스클라 디지가 있어서 메스같이, 사실 이 하이퍼에코익하게 메스같이 경계가 이렇게 정확히 보이지 않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스인지 가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히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판단하고 팔을 보고 하셔야 되는 디지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메스로 보이는 아드노바티스 고이터, 그러니까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죠. 이런 게 보일 수 있고, 포스트 인펙션 후에 포스트 사이로다이티스 후에 스카이체인지 같이 이렇게 메스가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메스입니다. 가장 오늘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갑상선을 보셨는데
일단은 메스가 있는데 저에코예요. 그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메스가 있고 마진이 안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스가 저에코 메스가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있다. 이것도 하이 서스피션으로 넘어가고 저에코 메스가 있고 톨러드웨이트 키가 큰 애가 있다. 이게 각각 하나씩 결부되어 있거나 이 모든 걸 같이 포함해 있으면 말리그란스 리스크가 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거 외에도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갑상선에 관심 없으신 분들 이것만 있는가 생각하시는데 프로포건스 팩터 이거 훨씬 더 중요하죠. 캡슐 인베이전이 캡슐 조금 넘어가면 크기에 상관없이 이건 FNA 대상이 됩니다. 또한 리포노드 메타가 있거나 디스탄트 메타 이거는 뭐 로컬에서 많이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프로포건스 팩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사진 보시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에코가 있고 에지 서스피셔스 피처 세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이 서스피셔스로 1cm 이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5mm 이상인데 서브 센티미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포그네스 팩터가 있거나 캡슐 인베이전이 보이거나 그 팔로우를 해봤는데 3mm 이상 커졌다 그러면 걔는 반드시 11cm 미만이라도 FNA 인디케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솔리드, 저에코 메스만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각자 하나만 있어도 1cm 이상이면 FNA 인디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은 거의 이제 우리 ATA 가이드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 K-트라데스하고 똑같이 아시면 될 거고 여기 밑에도 비슷하긴 합니다. 아이소에코닉하거나 파셜리 시스트의 경우 15mm 이상 FNA 된다고 되어 있고요. 프로포런스 팩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탄 사이로기 이스텐션이라든지 리포노드 메타, 데스탄트 메타가 의심되면 프로포런스 팩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꼭 FNA 크기와 상관없이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ATA 가이드라인인데 2015년도에 발표된 거 가장 최근 소견이고요. 칼시피케이션 저에코 보이고요. 당연히 하이 서스피션 그리고 저에코가 보이고 일레귤러 마진, 톨로데 와이드, 저에코가 보이고 일레귤러 마진, 저에코가 보이고 일레귤러 마진,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저에코가 보이고 일레귤러 마진 보이면 다 하이 서스피션. 아이소에코익 같은 경우 1cm 이상이면 FNA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크기가 좀 중요하고 로 서스피션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소에코익 하거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갑상선 학회에서 발표한 K-트라데스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임상에서 많이 보이지 않지만 파피러리 캔서 간단하게 이제 병리